1974년 11월 1일, 미국 텍사스주 패서디나의 디어파크에 사는 마리는 사탕을 물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할로윈 데이 때 받은 사탕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더 먹지 말라고 당부했던 마리. 그날따라 밀려있던 업무 때문에 저녁까지 일해야 했던 마리는 퇴근 전 걸려온 전화를 받고 놀라며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그녀는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침착했던 그녀를 일이 바뀌게 했던 한 통의 전화. 그것은 할로윈 때 받은 사탕에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리가 아이들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마리는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한 그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놓여있던 사탕 바구니 안을 살펴본 마리는 미처 뜯지 못한 픽시 스틱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말했던 독이 든 사탕이었죠. 잠시 후 마리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 사탕을 회수했고 그들의 예상처럼 사탕에선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사탕은 누가 준 것이며 범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할로윈 데이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안개가 끼고 비가 보슬보슬 내려 추웠던 1974년 10월 31일 목요일 할로윈 데이. 디어파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로널드는 할로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이웃인 베이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여전히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모처럼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죠. 그리 거센 비는 아니었기에 결국 로널드는 베이치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비도 오고 하니 딱 두 지역만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오자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로널드의 아들 티모시는 동생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먼저 달려가며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기에 티모시와 엘리자베스는 실망하며 뒤돌아섰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로널드가 다가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집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베이츠와 함께 다른 집으로 향할 때까지도 로널드는 따라오지 않고 그 낯선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이를 알아차린 베이츠가 로널드를 부르기까지는 대략 30초. 베이츠의 재촉에 뒤따라온 그의 손에는 커다란 픽시 스틱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집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현관문을 열어 사탕을 주었다고 말했던 로널드. 그는 티모시와 엘리자베스에게 픽시 스틱스를 하나씩 주었고 베이츠의 두 아이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다른 집에도 들려 사탕을 받았고 그렇게 그들의 바구니는 어느새 사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었기에 이만 집으로 가자고 로널드가 말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아마 끝없이 동네를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로널드가 아내를 데리러 베이츠의 집으로 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베이츠 일가가 바빠 보였기에 대신 현관문을 열었던 로널드는 괴물 분장을 하고 사탕을 달라고 하는 아이와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장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교회 소년 합창단에서 가끔 보았던 파커라는 것을 알게 된 로널드. 그는 품에서 픽시 스틱스를 꺼내 파커에게 건넸고 파커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로널드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분주했던 할로윈 데이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 9시 무렵 티모시가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로널드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몰래 사탕 한 개를 먹어도 된다고 말이죠. 아빠의 허락에 신이 난 티모시가 바구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을 때 로널드는 아들에게 그 사탕 말고 픽시 스틱스가 훨씬 맛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쥐었던 사탕을 내려놓고 아빠가 말한 픽시 스틱스를 꺼내 먹은 티모시. 하지만 그 사탕은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사탕 특유의 달콤함은 전혀 없는 쓴맛만 가득했죠. 맛이 없다고 하는 아들에게 로널드는 음료를 주며 입가심을 하라 했고 잠시 후 티모시는 이상 반응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시 로널드는 911에 전화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독이 든 사탕을 먹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가 티모시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확인 결과 티모시의 위에선 청산가리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탕을 먹고 티모시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로널드의 주장에
경찰은 그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픽시 스틱스 4개를 회수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포장지의 끝에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포장을 뜯은 뒤 청산가리를 넣고 밀봉한 듯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디어파크 주민들은 아이들이 얻어온 다른 사탕에도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탕을 버렸다고 합니다. 픽시 스틱스를 낯선 집에 사는 남성에게 받았고 자기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던 로널드였기에 경찰은 범인을 쉽게 잡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널드가 그 낯선 집을 기억하지 못하자 경찰은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있던 아이들과 베이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왔기에 두 지역에서만 돌아다녔다고 말한 베이츠의 증언으로 경찰은 로널드를 대동해 그가 말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로널드가 가리킨 한 집. 그가 지목했던 집은 코튼이라는 남성의 집으로 얼굴을 확인한 로널드는 그가 사탕을 주었던 남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 당일 코튼이가 저녁 11시에 귀가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로널드는 저녁 8시 전에 사탕을 받았으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하는 코튼이를 근무지에서 봤다는 사람만 200명이 넘었으니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널드가 그날 집에 있던 다른 누군가와 혼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에 있던 이는 코튼이의 부인으로 그녀는 저녁 7시 무렵에 사탕이 떨어져 불을 끄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로널드가 집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탐문했지만 픽시 스틱스를 나눠준 집이나 그걸 받은 아이들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자 경찰은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로널드의 계획이었고 사탕을 처음부터 그가 준비했던 것이라면? 경찰은 로널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10년 동안 여러 직업을 오가며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몇 개월 전부터 아이들을 다양한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수령금이 무려 6만 달러, 2020년 기준 하나 약 4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말이죠. 게다가 로널드는 티모시가 사망한 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까지 했다는 것을 경찰은 알아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로널드는 유가족에서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죠. 그가 사건 발생 3개월 전 안경 금태를 닦을 목적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했다는 점 역시 경찰의 의심을 가중하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로널드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검찰은 1974년 11월 5일에 1급 살인 1건, 살인미수 4건으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렇게 1975년 5월 5일에 열린 재판에서 증인대에 선 로널드의 아내는 아이들의 생명보험에 관해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에 대해선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어이없는 도시 전설을 말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1975년 6월 2일 단 46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악랄한 계획적 범죄였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에서 캔디맨이라고 불린 로널드를 많은 이들이 최악의 아버지라 비난했습니다. 로널드의 변호인은 사형 방법으로 채택된 독극물 주사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며 사형 연기를 요청했지만 1984년 3월 31일에 그의 형은 집행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형 제도에 대한 비판과 자기 죽음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한 뒤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하는 것임을 끝내 깨닫지 못했던 그가 지옥에선 무탈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